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의 김강주 꼰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뭉치 양승민입니다. 요즘 한줄기예요, 그죠? 예,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특히 낮과 밤에 예. 기온차가 커집니다, 그죠? 예, 커요. 그래서 이런 때 감기가 많이 걸리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날도 추워지고 연말도 가까워지니까 또 술도 많이 먹고. 근데 감기약이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내가 감기가 오는 듯 해서 감기약을 하나 약국에 사러 갔더니 네. 이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보험 적용 안 되는 그냥 진단 처방 없이 오는 이런 것은 꽤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냥 뭐 어떻다면 만 원이던데. 와. 야, 나는 꼰대는 감기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꼰대는 이제 꼰대형 감기가 걸리죠. 꼰대 감기. 꼰대형 감기. 꼰대 감기는 뭐 어떤 꼰대형 차이가 감기는 있습니까? 네. 주로 이제 어슬어슬하고 어슬어슬. 뭐 좋은 몸에 쑤시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제 꼰대형 감기. 꼰대 감기. 비꼰대형 감기는 네. 그냥 콧물부터 시작하는 게 또 비꼰대형 감기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씨 추워지고 또 연말 다가감에 따라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그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연말정산에 대한 이슈는 많죠. 근데 연말정산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게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꼼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뭔가 직장인들한테 뭔가 해주는 듯 하면서도 그렇지.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지. 이게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잘 챙기지 못할 우려가 커.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보통 이제 연말 정산하면 12월 달. 그렇지. 한 달만 몇 개 챙기면 끝났는데 그렇죠. 뭐 옛날도 시점에 다 다르겠지만 네. 특히 요즘은 이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1년 동안 챙겨야 돼. 그렇죠. 1년 동안 챙겨야 돼. 12월 달 한 달 동안 챙긴다고 뭐 놓쳐버리는 게 못하는 게 결론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직장인들이 연말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 연말 정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좀 변화된 것들만 위주로 찝어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렇게 뭐든지 방학 숙제도 그렇지만 몰아서 하면 그렇지.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돈 되는 건데 그렇지. 돈 되는 건데 몰아서 하다 보면 흘러, 그죠? 흘러. 일단 뭐 첫 번째 한번 보면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직장인들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신용카드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야누서, 그죠? 이렇게 신용카드를 너무 이렇게 자주 쓰면 신용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소비 주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또 소득 공제하고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적절히 지혜롭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조금 간추려 주시죠. 그렇죠. 저희 머니스토리 TV 이제 들을 청취자분들이시면 이렇지는 않으실 거죠. 자기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 써야 되겠다. 설마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 그래도 있을 거야, 그죠?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 판단을 종합적으로 못하고 소득공제 하나만 꽂히면 그렇지. 그냥 25% 이상을 끊는다니까. 연말에 금융권에서 이거 하나 소득공제 하나 가지고 연금 저축을 엄청 그렇죠. 팔아제껴. 예. 이거 하나 때문에 12월 달에 가입자가 급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급하더라도 오히려 급할 때 돌아가라고 그렇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일단은 휴대폰이 변경이 됐어.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찾기가 쉬웠는데 요즘 부실되면 찾기가 힘들어. 왜냐면 다 그냥 주는 사람한테 팔아 제끼버리거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핸드폰을 이제 새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현금 영수증. 그렇지. 현금 영수증을 우리는 이제 전화번호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받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그걸 변경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디서 변경해, 근데? 네, 그래서 여기 휴대폰 대리점 가서 변경하나? 콜센터? 아니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그 개인 현금 영수증 사이트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인데 그 따따따.taxservice.gov.kr 예, 현금영수증 서비스. 텍스 서비스가 아니고 텍스 세이버. 텍스 세이버. 우리가 이게 뭉치가 꼰대 영어를 못 따라가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네. 그죠? 그래서 네. 텍스 세이버 쪽에 가셔가지고 텍스세이버.go.kr,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휴대폰으로 변경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변경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좀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올해부터 이제 그 세입자들, 월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죠. 월세가 갈수록 많아져요, 그죠? 많이 많아지죠. 예,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아. 그렇지. 은행에 돈이 안 되니까, 그죠? 예,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가 훨씬 은행 비교하면 훨씬 고이율이지.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건전한 전세가 없는 거죠. 건전한 전세는 씨가 말라 있고, 즉 건전한 전세라는 뭐냐면 대출이 없는 전세인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씨가 말라 있죠. 대부분 이제 불건전한 전세가 많은 거지. 예. 대출 낀 전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또 월세가 또 가소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대출도 없어. 우리 할머니는 너무 진짜 고마우신 할머니. 야, 그 집 좀 있으면 매스금 타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할머니는 그저 우리 모니터 TV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예, 아마 우리 할머니 국회의원 나오셔도 됩니다. 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월세 소득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를 하겠냐 이거죠? 안 하죠. 해주지. 자기 소득노출 내는데. 나라도 안 해. 근데 올해부터는 그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와, 그럼 이거 바로 뒤통수 때리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혜택을 줬죠, 또. 몇 년간은 그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겠다. 네. 추징하겠다. 그게 일시적으로. 집주인도 네. 보호해준다. 네, 일시적으로. 일단 과도기니까. 우리 그렇죠. 모두가 지금 요즘 과도기야, 이거죠? 그렇죠. 모두 과도기 아닌 것이 없어. 과도기야. 수출도 과도기고, 뭐 내수도 경제도 과도기고, 뭐 과도기 아닌 게 월세도 과도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드리면 이 월세 소득공제는 5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만 소득공제를 받게 돼 있어요. 뭐야 이게 뭐야? 맞죠? 5천만 원 네. 이하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소득을 공제해 준다. 그 이건 뭐냐면 5천만 원 이하 되신 분들은 어차피 가세 표준 작아서 낼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분들한테 월세 혜택 줘봤자 별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하나의 꼼수인 거죠, 꼼수. 중요한 거는 5천만 원 이상에 내신 분들도 많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 이제 월세 소득 공제 관련해서 내가 연봉이 많다. 예를 들면 7천 정도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월세 소득 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의 팁이 있어요. 뭐냐면 월세 소득 공제를 받는 대신에 이분들은 현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즉 내가 월세를 50만 원을 내 연봉 7천이면서 월세 50만 원 낸다. 그러면 50만 원은 연봉이 높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못 받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50만 원을 현금 영수증을 끊으면 그게 현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거기 이제 신용카드 공제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근데 네, 그러면 신용카드. 아니 그걸 어떻게 공제를 받아? 현금 영수증 어떻게 끊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주인이 안 끊어주는데. 그렇죠.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tax-saver 이쪽 들어가셔가지고 OKR. 그렇죠. 현금 영수증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설령 월세 소득 공제는 못 받더라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네. 집주인한테 그 추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쌓여 나가면 그렇죠. 나중에는 결국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레퍼런스가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월세로 추세가 월세로 지금 추세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월세 세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또 먹었으면 그렇죠. 이제는 또 그만큼을 내어 넣을 줄 아는 세금인데 그죠? 내어 넣을 줄 아는 그런 자세 전환도 집주인들도 필요해요, 그죠? 시대가 그렇죠.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이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신용카드 공제는 예를 들면 내가 부양 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공제 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또는 그리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을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부양 가족으로 잡혀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기본 공제 대상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좀 60세 미만이다. 아니면
내가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뭐 만 20, 뭐 예를 들면 20세 이하다. 이런 분들을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분들도 맞죠? 그러면 혹시라도 내 부모님이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월세를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월세를 어떻게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쨌든 네. 이제 월세 소득공제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당연히 그냥 월세 낸 것만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변칙인데 신용카드 공제를 그렇지. 활용해서 그것을 현금 영수증으로 등록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에는 꼭 내가 내 것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그죠? 부모나 자녀가 다른 데에서 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신에 이때는 그 나이 제한 없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시켜야 돼요. 즉 부모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 돼야 된다. 100만 원 이하.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고 있으실 텐데, 야 직장인 월급 뻔하잖아요. 자, 부모 소득 그래서 연간 이런 100만 걸 또 원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월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월 10만 원만 줘도 연간 120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시는 게 맞벌이. 예.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내가 어차피 신용카드 불이백의 사용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급여가 작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쓰는 거죠. 가족카드라는 건 뭐냐면 카드는 두 개지만 명의는 한 사람 명의예요. 예, 그러면 양쪽에서 긁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 카드가 긁히는 거고 그분한테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소득공제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맞벌이 부부는 가족카드를 사용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예, 대신에 신용카드 사용이 큰 신용카드 사용이 크다. 즉 급여가 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족카드보다는 본인이 각각 사용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또 맞벌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런 소득자가 두루두루 그죠?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연말을 앞두고 소위 말하면 소득공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물론 먼저 이제 요즘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으로 뒤져보면 이런 데 관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들을 먼저 한번 공부하시고, 그렇죠. 예,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하거나 좀 뭐 의사결정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헷갈리는 분들은 조금 이런 이제 미리 앞당겨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좋죠. 그리고 하나가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의료비 공제. 예. 그 의료비 공제를 저희가 또 그 연말 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공제 대상자, 즉 부양가족이 나이가 일정 나이와 소득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 제한은 20세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일반적이죠, 그죠? 네네. 근데 이 의료비 공제는 뭐냐면 이런 부양가족의 나이라든지 소득이 제한이 없는 거야. 즉 부모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소득이 있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본인이. 야, 거의 요즘은 지금 홈쇼핑이다. 홈쇼핑. 자,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자, 소득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네. 그렇죠. 대신에 그 의료비를 지출한 거는 자기가 내야 된다 이거죠. 즉 근로자 본인이. 즉 본인 명의. 본인 카드로 부모님이 의료비를 써야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즉 그 나이라든지 소득은 따지지 않지만 카드를 부모님 카드로 썼다. 그럼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카드로 썼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카드를 드리고 어머님 병원 가실 때 이 카드로 긁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받고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소득도 줄어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체크카드도 상관없죠. 네네, 체크 상관없고. 어쨌든 이제
근로소득자 네. 소득자 명의의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입증돼야 된다. 나이와 소득이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비는 뭐 중요한 거니까 하나씩은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배우자 기본 공제 요것은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배우자 기본 공제. 그래서 올해 뭐 결혼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혼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오늘 결혼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 좀 하시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도 요즘 사실은 사실혼 관계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죠? 사실혼 관계가 많아지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그렇죠. 이 배우자 공제가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법 질서 때문에 그러죠, 그죠? 네. 예, 질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한 이후에 이제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장인 어르신이라든지 장모님도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하나씩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 의료비 관련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 지출 내역들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런 연말정산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게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양가족들 그리고 뭐 의료기관, 약국, 의료비들 다 가능한 거니까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출 증빙에 대해서는 조금씩 준비해 두는 거 예,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영수증을 일단 모아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모아두면서 이게 연말에 다가올수록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연말정산은 매해 거듭되는 거잖아요. 매해 거듭되는데 매해 거듭될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제 급여 소득자 이 소득 공제나 연말 정산에 관련되는 이런 제도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났다가 뭐 이런저런 뭐 어떤 이슈별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또 그 어떤 가이드라인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 비율이 꽤 높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학 교육을 다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는 나라인데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지. 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이게 복잡해. 맞습니다. 우리 꼰대는 복잡해. 꼰대 정도 되면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뭔지 이게 봐도 방송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 예. 매년 바뀌니까 매년 매년 봐야 돼. 매년 봐야 예, 되고. 매년 바뀌니까. 자, 그리고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말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득공제 미끼로 해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마케팅이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 예전에는 이제 300만 원 한도였던 게 최근에 4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불이백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했다. 소득공제되는 상품. 그럼 월 25만 원을 가입을 합니다. 그럼 월 25만 원을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00만 원까지. 근데 이제 작년부터 소득공제가 400만 원 늘어나면서 1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기존 상품에다가 100만 원을 추가 불입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회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득공제가 한도가 늘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해. 새로 가입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가입이 추가. 그렇지. 그러면서 월 8만 원짜리, 월 10만 원짜리를 새로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가입되고 새로운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25만 원에서 내가 그냥 그 연간 100만 원만 추가 불입하면 사업비 없이 수수료 없이 내는 걸 갖다가 그놈의 마케팅 때문에 또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연말 소득공, 연말 정산에 관한 부분들은 네. 또 알 수가 없어요. 12월 달에 뭐가 발표될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우리가 이제 주요 포인트만 찍어 들었고, 또 급여 소득자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우리 것도 참고하시고 네. 예, 그래 또 모르는 것들은 궁금한 것들은 또 어떤 저희들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노력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네, 보인다. 보인다. 네. 돈을 번다.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그렇죠. 당한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모를 가능성이 엄청 많아졌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신 분들 있으셔. 보면 부양가족 지역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데 억지로 그거를 증빙을 해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럴 경우는 일단은 소득공제는 받아요. 환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5월달 이후에 구세청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놨다가 연락 안 오면 뭐 그렇지. 버는 거고 연락 오면 걔 내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구세청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그냥 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본적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넣으시고 환급 받으세요. 환급이 잘못되면 알아서 5월달에 구세청 연락이 올 거라고. 근데 모르면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만약 연락이 오면 대신에 가산세는 좀 묻겠죠. 가산세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역효과도 있겠지만 모르면 그만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근데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바람직하지는 않고 또 이게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안 되나. 요즘 이게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별의별 제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카카오톡 이런 사태들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소 이렇게 이제 건전하게 세금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진짜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법만큼 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인데 다만 우리가 속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걔가 내는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집행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속상하다는 거죠.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속상해서 그런 거죠. 오죽했으면. 그래. 오죽했으면 이런 잔머리까지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했다가 주워 담았다가 이러고 있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속상합니다, 그죠? 이제 가산세를 붙어서 5월달에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진화됐어요. 세금 시스템이 전산화되면 진화됐으니까 그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